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생태학자 유영만의 촌철살인 두 번째 시간, 낯선 마주침이 색다른 깨우침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깨우침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갖고 있지 않았던 색다른 깨우침, 각성, 통찰은 언제 일어날까요? 네, 낯선 상황과 마주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주침이 깨우침을 낳고요, 또 깨우침이 뉘우침, 가르침, 이런 것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낯선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마주칠 때 이전과 다른 생각이 폭발적으로 잉태되면서 새로운 생각이 이제 끊임없이 출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낯선 상황에 마주쳐야 이전과 다른 깨우침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정문일침이라고 있잖아요. 따끔한 한마디의 충고. 이 정문일침도 언제 일어나느냐? 네, 낯선 것과 마주침이 바로 정문일침의 통찰력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정문일침의 깨우침을 얻으려면 여러분 한 세 가지를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 체인지라고 있어요. 몸체자, 어지린자, 지혜지자. 체인지를 섞으니까 영어의 체인지 발음이 똑같지 않습니까? 즉 체험적으로 내가 해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 다음에 지혜지자, 머릿속으로 올라가서 정리가 된 지혜, 그런 체인지가 세상을 체인지할 수 있다, 이런 책을 쓰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색다른 깨우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체험. 낯선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낯선 상황과 부딪혀보고 낯선 환경에 가서 우발적으로 마주쳐보고, 이런 낯선 상황의 체험. 자, 두 번째, 이는 뭐냐? 낯선 사람과 인간적으로 마주쳐야 됩니다.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안 만났던 이런 사람과 내가 만나야 새로운 깨우침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낯선 책과 마주치는 거죠. 우리가 전공책만 계속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깊이 파다가 깊이 대상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전문적으로 모난인 이런 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내가 늘 접했던 책과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분야의 책과 마주쳐야 비로소 내 생각에 새로운 자극이 입력돼 가지고 낯선 깨우침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르트르의 존재와 시간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생각지도 못한 사건과 조우, 우연히 마주치거나 그리고 낯선 마주침의 순간 비로소 생각이 깨어나서 활동하기 시작한다. 자,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존재와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도 바로 이 낯선 상황과 마주치고 우연히 조우, 만나야 거기서 바로 새로운 생각이 싹이 튼다는 거죠. 비슷한 맥락에서 들레즈는 프루스트와 기호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사건의 발생, 그 사건과의 우연한 마주침, 그리고 그 사건의 기호에 대한 해석. 자, 여기서 우리가 들레즈가 이제 사건과 기호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건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그 사건이 발생하면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익숙하지 않은 기호가 탄생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사모님이 집에 갔는데, 예를 들면 남편이 회식이 일찍 끝나가지고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집에 없어요. 이거는 들레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사건인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나한테 던져주는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데 그 해석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기호인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집에 없다, 이건 사건이자 곧 기호인 거죠. 그런데 밤 12시가 돼도 안 들어오세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것도 사건인 거고, 12시가 돼도 안 들어온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것도 기호인 거예요. 그런데 밤 12시 50분쯤에 정말 난생 처음으로 짙은 화장을 하고 들어오고 있어요. 남편은 이걸 처음 본 겁니다. 이제까지 사모님과 같이 살면서 저렇게 화장이 짙은 걸 처음 본 거야. 저 화장이 짙은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도 기호인 거죠. 그럼 비로소 남편은 그때부터 사모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모님이 집에 없다, 이것도 바로 낯선 상황과 마주친 사건인 거고, 그것이 나한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때 기호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들레즈도 사건과 기호가 우리에게 색다른 생각을 던져준다는 거죠. 자,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 들레즈가 만든 단어 중에 아장스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장스망을 영어로 번역하면 arrangement, 배치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들레즈가 던져주는 시사점은 뭐냐? 배치가 바뀌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있다. 이거는 아장스망이 안 바뀐 거죠. 근데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없다. 자,
자, 1번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있을 때 남편이 집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2번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없어요. 집사람이 없을 때 남편이 집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까요? 자, 들레지의 아장스망은 언제 깨진 거냐면 집에 집사람이 있을 때는 아장스망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배치된 겁니다. 자, 근데 남편은 집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데 남편이 집사람을 언제 생각하느냐? 바로 집사람이 집에 없을 때. 이게 아장스망이 바뀐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남편은 집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남편으로 하여금 나를 자주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집에 자주 들어가지 말고 없어야 되겠다. 이런 중요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아장스망을 한 번 더 다른 예에다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막걸리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자, 예를 들면 막걸리 그러면 언제 땡기세요? 비 오는 날. 네, 그죠? 자, 두 번째, 막걸리 언제 땡기냐면 비 오는 날 땡긴다고 그랬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막걸리는 안주를 뭘 드시나요? 네, 파전. 네, 막걸리 옆에 파전이 항상 붙어 다녀요. 그리고 막걸리와 비 오는 날, 막걸리 주로 어디 갔다 오다 드세요? 예, 등산 갔다 오다가 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걸리 그러면 퍼뜩 떠오르는 단어가 등산, 비 오는 날, 파전. 그러니까 막걸리의 아장스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럼 막걸리 그러면 사람들이 틀에 박힌 생각을 하는 거.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등산 갔다 와서 마시는 술. 이게 막걸리인 거예요. 그러면 막걸리에 대한 아장스망은 항상 막걸리 옆에 파전이 붙어 있고 비 오는 날이 붙어 있고 등산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막걸리에 대한 아장스망이 깨지지 않는 이상 막걸리에 대한 새로운 생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들레지의 주장인 거죠. 자, 그러면 막걸리에 대해서 여러분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막걸리에 대한 아장스망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막걸리를 낯선 상황과 마주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막걸리를 예를 들면 새벽에 마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회사 가기 전에 빈속에다가 한 3병 마시세요. 그래서 막걸리를 마시고 취해서 회사를 못 갔던 이런 아픔이 있으면 세계 최초로 막걸리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새벽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에 대해서 새로운 글을 우리가 못 쓰는 이유는 막걸리에 대한 아장스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글을 써보라고 그러면 막걸리 틀에 박히게 비 오는 날 파전 먹고 뭐 트림 나온 거 뭐 이런 거밖에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걸리를 늘 비슷한 상황에서 배치를 안 바꾸고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걸리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막걸리를 이전과 다른 상황에 부딪히고 마주치게 해서 막걸리가 나의 이 기존의 배치, 잠자고 있었던 생각의 뇌세포를 꿈틀거리게 해서 낯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막걸리에 대한 아장스망인 거죠. 그래서 들레지는 차유와 반복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유는 비자발적인 한에서만 사유일 수 있고 사유 안에서 강제적으로 야기되는 한에서만 사유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사유는 이 세계 속에서 불법 침입에 의해 우연히 태어날수록 절대적으로 필연 것이 된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불법 침입. 내 사유에 갑자기 뭔가가 불법으로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생각지도 못하게 불법 침입한 게 확 들어왔을 때 그때 뇌세포는 충격을 받고 이전과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장스망을 바꿔버리면 이렇게 다른 생각이 싹이 트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아장스망을 우리 회사에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자, 여러분, 사무실에 뱀이 들어왔을 때 그룹별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자, 사무실에 갔는데, 자, 책상이 있고 걸상 의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커피 머신이 있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배치가 안 바뀌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하지만 사무실에 갔는데 낯선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사무실에 뱀이 기어다녀요. 자, 그럼 이거는 들레지식으로 얘기하면 아장스망이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사무실에 뱀이라는 것이 낯설게 배치됐잖아요. 이때 사람들은 낯설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에 뱀이 들어왔다. 그러면 삼성은 모여서 아마 회의를 시작할 거예요. 뱀이 왜 들어왔는지 원인 분석, 대책 수립을 한 다음에 보고서를 쓰고 뱀이 다리를 물어도 회의를 계속하지 않을까. 이거에 비해서 우리 현대그룹은 뱀이 들어오면 뱀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아마 집어 던질 거예요. 창너머로. 회의를 하지 않고. 이게 현대 문화일 것 같고 아마 삼성과
현대 사이에서 엘진 이렇게 룩스 굿 이렇게 웃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옛날 기업 문화의 속성을 지금도 많이 적용하라고 있는 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낯선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의 기업 문화별로 거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그룹에 뱀이 들어오면 아마 회장님한테 보고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네이버에 뱀이 들어오면 뉴스캐스트에 뱀 잡는 방법을 올리고, 다음은 아고라에다가 뱀 잡는 방법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사람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은 어떨 때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느냐? 낯선 상황과 마주쳤을 때,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과 마주쳤을 때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깨우침을 얻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모든 과정은 내가 이제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낯선 기호를 해석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들레지가 얘기하는 배움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많은 걸 배우려면 이전과 다른 낯선 기호와 많이 부딪혀야 되고, 기호가 발생하려면 이전과 다른 낯선 사건을 경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지식생탁자 유영만의 촌철살인 두 번째 시간, 낯선 마주침이 색다른 깨우침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색다른 깨우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동적으로 들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